근데 이 정치인은 경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명적으로. 왜냐하면 당장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치인은 항상 시민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나누면서 붙어서 악수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악수도 하고 사진 찍자고 하면 뭐 셀카도 찍고 뭐 취약하죠. 근데 일시적으로 지금 사건 발발 직후니까 경호가 강화되는 문제 때문에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된 거겠죠. 저 지속할 수 없어요. 저런 경우는 절대로. 예,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오늘도 합류해주신 김영남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잠시 함께 안녕하세요. 해주시고.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입원 중이죠. 서울대병원에서 오늘 첫 브리핑이 있었죠.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직접 이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수술 뒤 순조롭게 회복 중이긴 하지만 칼로 인한 외상 특성상 추가 손상이나 감염, 혈관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이제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왼쪽 목에 1.4cm의 자상을 입고 이른바 내경 정맥이 찢어져서 봉합 수술을 진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찢어진 정맥을 1차로 봉합해서 혈관 재건 수술을 시행했다라고 밝혔고요. 예, 꿰맨 길이가 9m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습 당시 수술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전원 요청이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예, 당시 이제 목정맥이라든가 동맥 혈관 재건술은 난도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경험 많은 혈관 외과 의사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 서울대병원이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치료센터를 운영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예, 서울대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일부 온라인 이제 커뮤니티 등에서는 외상센터가 없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이제 이런 주장을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상처 크기와 관련해서는요. 상처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어느 부위가 찔렸는지가 중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관련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당일 갑자기 이제 취소해서 논란이 좀 빚었었는데요. 예, 관련해서 박도중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이 당시 법리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발표하면 안 됐다. 그래서 외상환자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라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과정을 두고 또 부산대병원에서는 뭔가 다른 해명 혹은 불편한 기색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환자 측과 보호자의 요청으로 이송을 한 것이지 부산대 측의 이른바 전원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특히 수술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과 천준호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일단 입장을 내놓았고요. 예, 서울대병원에 환자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보내도 되냐는 물음을 했는데 그것을 서울대병원 측이 전원 요청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병원 관계자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최종 의료기관이다. 이곳에서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다른 수술 중이거나 세미나 등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치료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 측에서 먼저 다른 병원에 전원을 요청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수술할 집도의가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드문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병원 이송 과정에서 약간은 뭔가 좀 논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일단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테러 피해자다. 또 직접 키를 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직접 운병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영남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것은 분명하죠. 예, 다만 오늘 저도 그 생방송을 봤는데 서울대병원의 집도의가 부산대병원에 전원 요청이 있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온 것이다 그랬는데 예. 부산대병원의 이야기는 전혀 좀 달라요. 음. 그 해명하고는.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서 온갖 음모론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음모론이 나온 것 중에 큰 이유 두 가지만 뽑자면 첫 번째는 처음에 경찰 발표가 1cm 정도의 열상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단 말이죠. 예. 근데
칼에 찔리면 통상은 배인 상처 그러니까 자상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열상이라는 속보를 보고 아니 칼에 찔렸는데 왜 열상이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 오늘 집도의의 발표를 보니까 약 1.5cm의 자상이다. 그래서 아마 그 속보가 조금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음모론의 이유는 가덕도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을 당했는데 차량과 헬기로 부산대병원에 갔다가 부산대병원에서 다시 서울대병원까지 온 과정 그 과정에서 도로와 공중에서 5시간 이상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아니 응급 환자인데 왜 이렇게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이송이 됐느냐. 그게 오늘 서울대 측의 설명은 부산대병원에 전원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부산대병원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요거는 나중에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아요. 보내도 되냐 이렇게 물은 건 사실이잖아요. 서울대병원에 부산대병원에서. 그러니까 보내도 되냐 하고 우리가 못하니까 보내도 되냐 이렇게 그렇죠. 물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예, 보내도 되냐. 자, 김 소장님. 일단 열상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응급구조대원들의 초반에 보고서에 아마 그런 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그게 속보로 퍼져 나간 것 같은데 어제 그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스포츠 중계가 아니거든요. 지금 1대0인지 2대0인지 꼭 알아야 되는 종류의 게임이 아닙니다. 한 이틀 정도만 잘 묵혀두면 경찰에서 어련히 알아서 다 정리해서 발표할까 싶은데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쫓고 티격태격하는 과정 자체가 포털에서 뉴스 점유율도 높고 하니까 이제 언론들이 막 계속 이 관계를 좀 집중해서 보도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 논박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을 조금만 좀 묵혀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부산대 의대와의 소동은 사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튼 좀 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침착하게 기다려보면 양쪽에 다 만족할 만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문제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재명 대표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비명계 의원이죠.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건강이 호전이 되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오늘 SBS 라디오 출연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상태가 호전됐다고 하면 퇴원 전이라도 원래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느냐 진행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물론이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의 시계도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위독하면 미룰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상식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래 이제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서 김종민, 윤영찬, 조홍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비대위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이걸 연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욱 의원은 총선의 시계는 계속 굴러가고 있고 원칙과 상식의 시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불출마부터 선택지가 4가지, 그러니까 뭐 잔류, 탈당, 총선 불출마, 신당 합류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선택 중 하나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최후 통첩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볼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원욱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대표의 중지안은 바라지 않는다. 마음을 비웠고 공천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만약 나간다고 한다면 제3지대에서 신당을 추진하거나 신당을 만드는 정당에게 문호를 열어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신당 합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한판 내부자들 취재에 의해도 합류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칙과 상식 내분이. 자, 일단 이낙연 전 대표 비명계 의원의 탈당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에 뭔가 좀 멈추는 상황이긴 한데 또 이 피습 이후로 이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원욱 의원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의 입장에서는 지금 97일 남은 총선에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이번 기간 내내 아무런 정치적 움직임도 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 탈당 계획을 아예 철회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답은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원칙과 상식 쪽이 요구했던 이재명 대표의 이선 퇴진과 통합 비대위는
뭐 안 된다는 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해놓은 스케줄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때문에 좀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방향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행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집도위의 오늘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며칠 늦어진 상태로 스케줄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 소장님은? 한번 돌아선 사람 마음을 다시 돌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예. 그리고 정치인이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비난까지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라서요. 예, 그들은 그들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려고 할 것입니다.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병중인데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급적이면 잔류해서 함께 남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쪽에서는 그렇게 할 거면 당에 대한 어느 정도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와중이라서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당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 아직 전 충분히 협상해 볼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태도를 끝까지 보이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정하셨으면 나가는 것을 뭐 어쩔 수는 없다. 다만 이분들의 탈당 혹은 신당 합류가 2027년에 있어서 민주당과 민주당 진영의 정권 재창출에 반하는 움직임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남겨봅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뭐 신당 창당 하나의 그거밖에 없는데 원칙과 상식은 시나리오가 4개잖아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4분이라서 이게 시나리오가 4개인 건가? 여기 잔류 탈당 총선 불출마 신당 합류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시나리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류하면 잔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당이 변하는 입장에 따라서 우린 바뀔 수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글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당에선 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정치적 판단을 하시고 결별을 선언한 입장으로 보는 것이고 예. 이 내분의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저는 이낙연 신당과의 합류 내지는 거기에 그 같이 하는 게 예. 기존의 정치적 스탠스를 고려했을 때는 그게 가장 근접한 방법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안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정확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소위 제3지대에서 신당을 계획하고 있는 그룹들이 많잖아요. 예. 이준석 신당도 있고 이낙연 신당도 있고 뭐 금태섭 신당도 있고 양양자 뭐 많잖아요. 용해인 신당도 있고. 네. 근데 이런 신당 추진 세력들이 각자 쫙 뛰다가 2월 중하순이나 뭐 3월 초쯤 확 모이는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당은 깃발 꽂으면 사람들이 막 모인다 이거죠.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이 주로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뭐 비례대표를 논외로 하더라도 지역구들을 각자 출마 희망지를 정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은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단 말이죠. 신당 추진 세력이. 이게 나중에 2월 달에 합치다 보면 출마 지역구에서 충돌할 수가 있잖아. 이거 조정이 과연 될까? 그래서 아예 출발부터 되도록이면 한 군데, 뭐 많으면 2군데를 모여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 정리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광폭 행보를 하고 있고 오늘은 광주를 갔습니다. 광주를 방문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저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이기에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었고요. 계속 전해주실까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오늘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고요.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인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면서 국민투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묘역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한다.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썼고요. 또 5.18 민주묘역에 앞서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도 참배를 했습니다. 예. 저 오늘 근데 광주 방문길에 이 경찰경호를 두고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삼엄한 경호 속에서 이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예. 특히 일부 당원하고 지지자들은요,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빨간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한동훈 위원장 주위를 좀 둘러쌌습니다. 자원봉사인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예. 과잉 경호 논란도 제기가 됐는데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오전 10시 10분께 5.18 묘지에 도착을 했을 때 사복 경찰들이 버스 출입문부터 서로 팔짱을 낀 채 이동 동선을 만들었고요. 또 지지자들과 인터넷 방송 중계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광주 경찰은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서 경찰청 본청의 주요 정치인 경호 강화 지시에 따라 대응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예.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마치 호남인들을 특정 정치인에 대해 해코지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부적절하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많은 경찰 인력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 경찰 경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예. 경찰의 경호 문의에 국민의힘은 최소화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오늘 5.18 민주묘지 인근에는요. 한동훈 위원장 지지자들과 유튜버 그리고 이제 광주 시민단체들이 좀 다수 모였었는데 예. 유튜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경찰과 당직자들이 이걸 저지했고 또 잠시 충돌 양상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인천시 의회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렸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허식 인천시 의회 의장인데요. 지난 2일 비서실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전체 의원실에 배포를 했습니다. 예. 이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 5.18 왜곡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 허 의장이 공식적인 절차나 동의 없이 해당 신문을 일괄 배포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요. 그러자 허 의장이 이 신문을 또 일부 회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회수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밝힌 적이 없고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단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 허 의장은 이번 논란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송도 컨벤션에서 열린 제2회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 개막식 축사를 하는 도중에 인천을 포함한 한국 교육이 공산주의를 교모히 옹호하고 있다. 또 이런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광주 오늘 갔었던 메시지 그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용남 의원부터. 메시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메시지가 나온 것이고요. 다만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과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습 사건이 일어나니까 많은 언론 민주당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 정치인에 대한 경호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근접 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이틀 전 사건 때문에 좀 강화된 경호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정치인은 경호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명적으로. 왜냐하면 당장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치인은 항상 시민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나누면서 붙어서 악수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악수도 하고 사진 찍자고 하면 셀카도 찍고 저는 그 코로나 때 그때 지난번 총선 때가 코로나 너무 힘들었죠. 한참 할 때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하는데 와서 또 지지하는 분들이 포옹하자 그러면 또 그걸 뿌리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취약하죠. 근데 일시적으로 지금 사건 발발 직후니까 경호가 강화되는 문제 때문에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된 거겠죠. 저 지속할 수 없어요. 저런 경우는 절대로. 그 이재명 대표
그 피습 사건 당시에 경찰이 한 41명 정도 있었는데 오늘 현장 한 400여 명이 동원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또 좀 과잉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 안전 문제니까 자,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헌법 전문의 5.18 정신 수록을 포함해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한 말씀들은 다 좋았습니다. 예. 그렇게 잘 실천됐으면 좋겠고요. 예.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이 당과 당의 관계로 가는 지역과의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호남을 흔들 수 있으면 수도권도 흔들 수 있고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 너무 당연한 말씀이었고 그런 말씀에 자꾸 재뿌리는 주변 인사들을 잘 쳐내는 것 이게 좀 필요하겠다고 보고요. 경호는 정치인의 결단이죠 뭐. 아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비켜주시고 그냥 저는 혼자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경고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저 경호에 쌓여서 가거나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라고 봐요. 방금 나왔던 에스컬레이터 사진은 에스컬레이터의 색깔로 봤을 때는 송정역에서 바깥 그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광주역을 에스컬레이터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5.18 현장도 아니고 송정역에서 내리면서부터 저런 과도한 경호가 있었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사양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 뭐 그 안 했다는 게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당장 그저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도 경호를 그냥 대충 비슷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었을 테니까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특히 이런 주요 정치인들이 각자 판단하셔야 된다. 그럼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인천시 의회 의장이 5.18 관련 뭐 폄훼하는 신문을 돌렸던 이야기. 이게 왜 자꾸 이런 왜곡하는 담론이 끊이지 않을까요? 김영란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예. 똑같은 그 사람들만 모인 게 정당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 신문을 이 돌려요. 시점에. 예. 신문을 돌리면 적어도 광역 의원이잖아요. 인천광역시 시의원이면 그러면 뭐 국민의힘 소속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도 있을 텐데 광역 의원 정도면 이미 정립되어 있는 어떤 가치관 내지는 정치에 대한 식견이 다 있는 사람들일 텐데 예. 의장이 신문 돌린다고 그게 바뀌어요? 아니 근데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못하겠다. 예. 김 소장님? 뭐 이런 분은 이해할 필요가 없고 비대위원장께서 출당 조치를 하든 윤리회 회부에서 징계를 하든 이런 말을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18에 대한 이야기,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힘이 정강 정책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는 사람은 내쫓으면 되죠. 그렇게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신년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해마다 연초에 진행되던 부처 업무 보고를 올해부터는 민생 토론회로 이제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 예. 모두 발언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세, 고용률 상승과 같은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다. 거시 지표는 좋은데 아직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는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일단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뭐 토론회에서 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서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등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대통령의 민생 경제 강조 메시지 어떻게 되시죠? 민생 토론을 개최하겠다. 또 일각에서 민생 토론회 하고 이제 신년 인터뷰는 없을 것이다. 신년 기자회견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으면 어떻게 보시는지 김영남 의원님부터. 신년 기자회견도 마련되면 좋겠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못 되잖아요. 예. 그리고 서민 경기는 정말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예. 특히 보면 작년 추석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다운사이드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제 경기가 꺾여서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기왕 마련된 민생 토론회 자리에서 일단 어쨌든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하.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로 시작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개별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동의 못하는 정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 사실은 그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정말 세계- 잠깐만. 세계적으로 큰 펀드는 롱숏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롱도 하고 숏도 해요. 숏이 이제 바로 공매도거든요. 예, 그렇죠. 숏을 못 치면 롱도 안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정책적으로는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김성현 소장님은 아니 R&D 예산 20% 삭감할 때는 언제고 R&D 예산을 재임 중 대폭 늘리겠다고 하시니 음. 정신이 어질어질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기업 R&D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 R&D에 투자하면 감세해주는 폭을 현재 25%에서 35%까지 확대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뭐냐면 기재부와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야 이거 공공기관이 돈 쓰는 건 다 헛돈이야. 이거 못 쓰게 해야 돼. 막고 대신 민간이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가 해줄 일은 민간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작년에도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펑크가 날 예정이고 기재부 예측대로라면 앞으로 5년 동안 60조가 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국정 기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설명해주면 안 된 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여기 국민들 다 기관에서 초대하고 초청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대화가 안 되는데 2022년 8월 이후로 중단됐던 기자회견 부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